먼저 화학적인 안정요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약을 써서 안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인 것이죠. 이 응급실은 대부분 정신질환 환자들이 급성 증상을 보일 때 병원을 방문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급대나 응급실은 항상 이제 이런 난폭한 환자, 난동을 피우는 어떤 급성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을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아지테이션은 한국말로 걱정이나 불안, 난폭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많은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 행동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바이탈 사인, 그리고 병력, 과거력, 그리고 기본적인 신체 검사,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정신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을 항상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의 중요한 목표는 본인과 주변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화학적인 요법은 지금 현재 증상, 이것이 과거 질환 그리고 현재 증상, 무엇을 얻을 것이고 무엇이 위험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한 상태에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무조건 안정제 줘야지 라고 이제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제를 주었을 때, 어떤 종류의 안정제를 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크게 봐서는 벤조계통의 안정제가 있고요, 1세대 항정신병제, 2세대 항정신병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이런 벤조계통의 약들은 우리가 솜놀렌스, 그러니까 어떤 수면 작용도 약간은 가지고 있고, 수면과 진정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기립성 저혈압 증상도 약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장 벤조계통을 썼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호흡을 억제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호흡을 억제할 수 있고요, 오히려 안정제를 줬는데도 약간 신경계 쪽으로는 흥분시킬 수 있는 작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항정신병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슷하게, 안정제와 비슷하게 또는 안정제와 섞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안정작용 같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1세대 항정신병제 같은 경우에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부작용은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텀입니다. 이게 이제 추체외로 증상이라고 우리말로 표현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체외로 증상을 최소화시킨 것이 바로 이제 2세대 항정신병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작용만 놓고 볼 때는 벤조가 가장 유리하겠죠. 자, 이러한 약들을 투여했을 때 아리스미아, 즉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FDA에서는 정신과적인 약물을 투여할 때 꼭 심장검사, 롱QT 신드롬, 롱QT 신드롬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지만 대표적으로 바로 이 항정신병제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안티사이코틱이라고 하는 할로페리돌, 우리가 되게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항정신병제가 되겠는데, 바로 이 할로페리돌이 이런 롱QT 신드롬과 연관이 되어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이 심장 클래스 나누는 약들은 나중에 이제 심장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외우게 될 텐데요. 클래스 1A와 3에 해당하는 약들도 롱큐티를 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항정신병제도 롱큐티 신드롬, 즉 부정맥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원인 미상인 경우에는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약이 바로 벤조가 되겠습니다. 벤조다이아제핀이 안정을 위해서 가장 널리 쓰인다. 사이코시스나 매니아, 아까 이제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정신적인 병력이 있거나 확인되거나 아니면은 아주 강력하게 의심될 때는 벤조 플러스 안티사이코틱 항정신병제를 함께 투여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제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안정작용보다는 뭔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세대 항정신병제를 쓰는 것이 맞겠다.
만약에 이제 시저가 있는 환자다, 만약에 경련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라면 벤조를 쓰게 되는데, 이런 항정신병제들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최근에 MI가 있었을 때는 지프라시돈이라고 하는 이 항정신병제를 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롤onged QT, 원래 부정맥이 있는 사람이라면 벤조가 첫 번째 초이스고요. 그 다음에 2세대 항정신병제가 그 다음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엘더리 페이션트, 노인에 있어서는 이 불안과 초조가 정말 단순한 이유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안 보이고 안 들려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안경이나 보청기 등 일상적인 불편함에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더한다면 소변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폴리 같은 거, 폴리나 L튜브 같은 본인이 이제 장착되어 있는 어떤 의료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 해소가 아지테이션을 예방을 합니다. 그런 게 불편해서 난리치는데 그거를 이제 묶어놓고 안정제 주고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불안과 초조를 보이는 노인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어떤 일상적인 불편함 해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체외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에 있어서는 항정신병제는 감량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벤조다이아제핀을, 벤조를 적은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 권장된다. 항히스타민제를 우리가 기침약, 이제 대표적으로 액티피드 같은 거 먹으면 졸리죠. 감기약 먹고 졸린 것이 바로 이제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작용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약으로 만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수면제가 되겠습니다. 디펜히드라민 같은 것들. 아이들에 있어서는 안티히스타민, 벤조다이아제핀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항정신병제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되게 이상한 어떤 행동, 일단 일반적인 치료와 통증 치료 이런 것들을 먼저 시도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걸로 이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경구 투여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경구 투여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주사로 투여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리스페리돈이나 올란자핀, 할로페리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안정작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구로도 투여를 할 수 있고 주사로도, 근육 주사로도 투여를 할 수 있는 종류의 약이 되겠습니다. 자, 약물 중독과 관련한 증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정신질환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좀 과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만, 약물 중독, 중독 증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금단 증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두 급성 불안, 초조, 난폭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코올이죠. 또 마약성 진통제, 마약, 아니면은 벤조 자체도 벤조 자체도 안정작용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고 금단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서는 과거력이나 병력 청취가 어렵기 때문에 꼭 보호자나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상황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고요. 안전을 위한 어떤 격리 시설, 치료 공간이 필요합니다. 로라제팜이 가장 안전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약물로 추천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BZD는 벤조다이아제핀을 보통 BZD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약물 중독이라고 하면 약물을 잘못 사용한 어떤 질환군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은 알코올의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과도한 사용, 그리고 어떤 자극되는 약을 그 원래의 목적이 아닌 기타 등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떤 substance use disorder의 카테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HO를 보면은 18억인가요? 500만이니까
1억 8천만 명 정도가 어떤 약물 중독의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2 빌리언 알코올 유저, 네, 알코올, 타바코, 드럭은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망의 12%의 원인을 제공한다.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중독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헬시 알코올 유즈라고 하는 게 위험 음주에서 유해 음주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표준 잔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이제 농도가 높은 술이 있고 농도가 낮은 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탈로 들어가는 알코올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표준 잔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약 10g에서 14g 정도의 알코올 양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 병은 한 1.4 표준잔이 되겠고요. 소주 한 병은 6.7 표준잔.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이 한 7, 8잔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한 잔이 한 표준잔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험한 음주의 정의는 미국의 기준하고 한국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미국은 하루에 남성 2표준잔, 소주 2잔, 내지는 맥주 2병, 여성의 경우에는 1표준잔, 소주 1잔 내지는 맥주 1병. 그래서 일주일에 약 14표준잔, 여성에 있어서는 7표준잔 이상이 위험한 음주다. 하루에 한 잔씩 일주일 먹는 것이 위험한 음주다라고 정의가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의 경우 일주일에 13표준잔, 여성 6표준잔 이상의 음주가 위험한 음주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남용은 알코올 남용하고 알코올 의존이 있는데요. 알코올 남용은 이제 남용한다는 거죠. 음주로 인한 피해가 본인도 알고 주변도 알고 모두가 다 알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알코올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주로 인해서 직업을 가지지 못해요. 또 신체적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간이 나빠지고 위장장애가 생기고 피를 토하고, 그래도 음주를 해요. 반복적인 법적인 문제, 이제 술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법 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술을 훔치기도 하고 돈을 훔치기도 하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회적 대인관계가 멀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알코올 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의존은 금단과 내성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에서 집착이 지속되는 상황. 내성과 금단 때문에 술 때문에 중요한 일을 포기하고 지속적으로 음주, 그리고 처음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음주하는 것을 알코올 의존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DSM-5에서 알코올 사용장애에 해당하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4개 이상의 아래 증상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무 많이 먹고 끊는 거 실패하고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술만 계속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4개 이상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알코올 사용장애다, 이것은 치료가 필요한 범주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술을 먹다 끊는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술을 계속 먹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술을 계속 먹는 상태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술을 끊게 되는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되게 심각한 이런 금단 증상을 보이게 돼요. 대표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음주를 못하니까 멀쩡하게 이제 매일매일 술을 먹으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래서 입원한 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그게 이제 바로 알코올 금단 증상의 대표적인 어떤 예가 되겠습니다. 지속적 과도 음주자가 중단했을 때 손떨림, 두통, 식욕부진, 위장장애 이런 것들은 아주 가벼운 것들이고요. 불면, 빈맥, 고혈압, 불안, 각성, 심한 경우에는 이제 벽에 벌레가 기어가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환각이나 경련, 선망, 의식장애까지 초래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금단 증상은 신경 전달 억제 물질인 가바라고 있습니다. 이 가바라는 물질과 흥분 물질인 글루타메이트 증가와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후 보통 몇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을 하고요. 2주 정도 지속될 수 있다. 이 금단 증상의 5%는 아주 심한 정도인 진전선망, 즉 델리리움 트레멘스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데, 과도한 자율신경 반응, 악몽 불안, 감각 소실, 환각 환청, 네, 이제 대표적으로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 죽을 것 같은 느낌. 네. 금단에 의한 경련은 약 5에서 15% 정도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 DT까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사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알코올 금단에 의한 경련은요, 보통 이제 섭취 중단하고 하루 이틀 정도 이내에 발생을 하고요. 전신적인 몸을 떠는 이런 경련을 보이고 대부분 일회성, 네. 짧은 경련, 발작 후 수명이 아주 짧거나 없는 이런 특징적인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금단에 의한 환각은요, 환청이 환시보다 더 주요한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알코올 금단이 자살 기도에 되게 위험한 고위험군에 해당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몸에 막 벌레가 기어다니고 하니까. 자, 마약성 진통제,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몰핀, 데메롤, 펜타닐, 옥시코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통증 조절이 매우 어려운 말기 암 환자라든지 아주 심한 수술을 했을 때 통증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마약이기 때문에 진통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중독이다 얘기를 하고요. 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는요, 오피오이드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몰핀과 유사한 효과를 생성을 해서 강력한 진통제로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몰핀, 약품명으로는 MS콘틴 있고요. 헤로인, MS콘틴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암 환자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용량에 따라서 색깔과 모양을 다르게 해서 남용을 방지하고 이제 차츰차츰 늘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헤로인이나 옥시코돈 이제 이런 약들이 있겠죠. 펜타닐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붙이는 진통제 패치입니다. 보통 암 환자들 많이 사용하죠. 메페리딘, 염산 메페리딘이라고 하는 것이 데메롤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이것은 합성 마약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 마약성 진통제 내지는 마약을 먹은 사람에서 사용을 했을 때 세데이션이 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가 생기고요. 마이오시스라고 하는 동공이 축소되는 증상, 심한 경우에는 호흡 저하까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정된 어떤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수명이 많아지고 기분 자체는 매우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withdrawal, 그러니까 이 마약을 먹다가 끊었을 때는 이제 반대로 퓨필 딜라테이션, 동공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기분 저하, 불안, 불면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 중독이 아직은 크게 사회적인 문제까지 번지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겠습니다. 뒤쪽으로는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정상적으로 밝혀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마약 금단 증상,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도 만들어서 붙일 정도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인데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마약을 끊고 나서 보통 짧게 작용하는 약들은 반나절 정도, 길게 작용하는 약들은 하루 이틀 정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보통 한 3일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배가 아프고 설사나고 닭살이 돋으면서 기분은 떨어지고 완전히 축 늘어지게 되는, 보통 이제 막 안절부절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동공이 확대되면서 설사, 구토, 위장장애 있으면서 불안하고 근육통 유발한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마약의 금단 증상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금단 증상은 대부분 이제 대증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클로니딘이라고 하는 약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벤조니아진
네, 불안을 억제시키는 작용, 이런 대증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부프레놀핀 수부텍스라고 하는 약은 실제로 이제 처방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마약을 끊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약한 마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양귀비를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의존도가 낮고 독성이 낮아서 대체약으로 마약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이런 약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날록손 같은 경우에는 마약의 기량제라서 중독 치료에도 사용을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날록손보다 마약이 훨씬 작용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날록손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마약 효과가 2차적으로 다시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환각제라고 하는 것이 마약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마리화나 캐나비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것은 이제 환각을 시키는 약입니다. 이게 이제 LSD나 PCP, 네, 요런 것들이 다 이제 환각을 일으키려면은요, 항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뭔가를 업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토닌 작용을 통해서 강력한 환각을 초래하고 자율신경계를 항진시켜서 다양한 신체 반응을 나타내게 한다. 땀을 뻘뻘 흘리고요. 손발 떨리고 니스타그무스는 눈동자가 이제 막 떨리고 어지럽고 신체 제어 능력과 감각이 증가한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이제 이런 약들이 지적 능력이 확대된다. 아무래도 뭐 좀 우리 몸을 극한으로 각성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극한으로 깨운다. 자극을 해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복잡하고 섬세한 운동 능력은 떨어진다. 식욕이 증가하고 또 성욕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보통은 이제 어떤 성적인 어떤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PCP 같은 약들도 있습니다. 마리화나의 경우 금단 증상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일부 미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치료 목적이나 기호 목적으로 마리화나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각성제는요, 우리 몸을 깨우는 약입니다. 우리 몸을 깨우는 약. 대표적으로 커피죠. 이 카페인도 각성제의 한 성분입니다. 카페인이나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계를 항진시키면서 기분을 고양시키고 잠을 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남용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험하다는 인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 드링크들도 기본적으로 카페인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용량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 잠이 안 오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한 경우에는 불안까지 느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카페인보다 좀 더 단계가 높아지면 그때는 이제 암페타민, 이게 이제 필로폰 같은 이런 각성제가 되겠죠. 암페타민, 코케인, 케카인이 아니고 코카인이 잘못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암페타민이나 코카인, 각성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마약과 반대입니다. 사용을 했을 때는 식욕 저하가 있으면서 이 암페타민 계통이 그래서 이 식욕을 떨어뜨린다라고 해가지고 그 비만 치료에 이 암페타민 계통의 약들을 써요. 그러나 얼마 전에 이제 TV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약들은 상당히 위험한 약들입니다.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약입니다. 식욕 저하와 눈동자 확대, 기분 고양, 주의산만, 판단력 저하, 불면증, 환시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것을 끊었을 때는 눈이 축동이 되면서 피로, 공복감, 이 공복감이 되게 중요한 어떤 진단 클루가 되기도 합니다. 우울감, 또 재투여 욕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조도 금단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성 사용자에서 한 일주일 이내에서 금단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알코올과 비슷합니다. 경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벤조를 쓰는 사람들은 바로 끊으면 안 되고요. 서서히 감량을 해야 합니다. 코케인 같은 경우에는
각성제 금단 증상으로 우울감, 식욕장애, 정서장애 나타날 수 있다.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마약보다는 덜하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만성적으로 사용한 사람에서 어떤 감정 변화라든지 의욕상실, 수면장애, 우울증, 사회활동장애 같은 것들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샘플 퀴즈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35세 남자 환자, 위경련과 설사, 배가 아프고 설사했다 그랬어요. 심하게 스웨팅, 그 다음에 발열, 콧물 증상, 피부에 구수범프가 있었다. 이제 닭살이죠. 심한 근육통, 네, 다 봤던 얘기죠. 불안 초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퓨필은 확장되어 있었다. 약물에 의한 금단 증상, 네, 바로 마약 금단 증상 한 2, 3일 정도 지나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30세 외국인 여자. 의사에게 심각한 의욕상실과 학교도 가기 싫고 직장도 가지고 싶지 않다고 또 자주 심한 폭식을 하면서 3개월간 15kg 체중 증가를 보였다. 네. 불법적인 약물에 의한 증상, 네, 이 의욕상실, 학교도 가기 싫고, 네, 자주 심하게 폭식을 하면서 체중 증가, 네, 바로 마리화나에 의한 증상 되겠습니다. 60세 남자 환자 입원했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다. 입원 3일째, 네, 갑자기 손이 떨리고 안절부절 벌레가 몸에 기어다닌다. 네, 알코올 금단 증상입니다. 12세 여자 환자 심각한 공복감, 네, 피로 두통, 이 환자는 주의력 결핍 치료.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력 결핍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페타민 계통을 사용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2세 여자 환자면 아직은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할 것 같은 나이는 아니지만 요새는 또 워낙에 어린아이들도 이런 원래는 이제 청소년들은 못 먹게 되어 있는 체중을 조절하는 식욕 억제제를 몰래 구입해서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환자는 암페타민에 의한 심각한 공복감과 피로 두통, 금단 증상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약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조금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지테이션 환자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볼 수 있는 환자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난폭한 환자는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일 때 교정 가능한 유발 요인이 있나, 네, 이거 꼭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요. 화학적 안정작용을 할 때는 벤조다이아제핀 그리고 항정신병제 사용 가능한데 그런 약들의 작용, 부작용, 적용법 그리고 어떤 식의 선택을 해야 하는가. 마약이나 알코올 등 의존성 약물은 중독 증상과 금단 증상을 다 가지고 있다. 각각의 중독과 금단 증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응급처치를 이해해야 한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조금 좀 내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좀 이러한 약 이름이나 이런 병 이름이나 증상들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